전 재산 500억 원 중 70%, 즉 350억 원을 첫사랑 이수진에게 양도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후처 한미선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며느리들은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죠.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에게 350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회장님, 심근경색이 아니었습니다. 혈액에서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막내 아들 강민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렌터카 회사 알려줄 수 있어? 강남에 있는 프라임 렌터카야. 민혁은 곧바로 렌터카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나 죽지 않았어. 30년간 살아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자,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4년 9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이날은 고 강도연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후처 한미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회의실을 훑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남 강민우의 아내 송지혜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미선은 고개만 까닥였어요. 곧이어 차남 강민준과 그의 아내 박수연, 삼남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민준이 큰형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세 형제는 각자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변호사 김준호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대한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한미선은 당연히 자신이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장남 민우는 대를 이을 장남으로서 최소 40%는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차남 민주는 자신도 30% 정도는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내 민혁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먼저 회장님의 육성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녹화된 지 한 달쯤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 눈물이 흐르는 척을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나는 평생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단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형을 힐끗 쳐다봤어요. 이제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 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준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총 재산 500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첫째, 후처 한미선에게 50억 원. 한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억? 고작 10%라고요? 둘째, 장남 강민우에게 30억 원.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앉으십시오.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셋째, 차남 강민준에게 30억 원. 민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30억이라니.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가요? 넷째, 삼남 강민혁에게 60억 원. 이 말에 모두가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왜 막내가 2배를 받는 거죠? 민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도 무거웠어요. 30년간 강도연 회장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 유언장을 처음 봤을 때 그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350억 원, 즉 전체의 70%를 이수진에게 양도한다. 뭐라고요? 한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비명을 질렀어요. 이수진이요? 누구예요 그게? 송지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30년 전에 죽었다던 그 사람 말인가요? 민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살아계십니다. 말도 안 돼. 30년 전 신문에 나왔잖아요.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시신은 이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의 현재 거주지 확인서, 호적 등본,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난 6개월간 이수진 씨와 만난 기록들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강도연 회장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사기예요. 누가 봐도 사기라고요. 한미선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회의실이 더욱 술렁였어요.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가족들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한미선이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돼? 2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고작 50억? 죽은 줄 알았던 옛날 여자한테 350억?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정하라고? 너도 30억밖에 못 받았잖아. 장남인 내가. 송지혜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야 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유언장이에요. 소송? 들었잖아. 승소 가능성이 없대.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왜 갑자기 30년 전 여자를 찾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때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막내에게 쏠렸습니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넌 60억이나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민준이 냉소를 띄우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민우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형?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만 자주 부르셨어. 서재에서 둘이 대화도 많이 했고 뭔가 들은 거 있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민준도 거들었어요. 민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 민준이 동생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줘, 형.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 60억을 혼자 더 받은 이유도 있을 거고. 놔달라고. 민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형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만해, 민준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자. 다들 흥분했어. 머리 식히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다는 것을요. 한미선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죠. 이수진. 그 여자를 찾아야 해. 어떻게든 350억을 되찾아와야 해. 자, 이제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1994년 여름, 부산 해운대 바닷가였습니다. 24살의 강도연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강태수는 이미 대한그룹을 경영하고 있었고, 도연은 장남으로서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들, 이번 여름은 마지막 자유야. 가을부터는 회사에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배낭을 메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마지막 여행이었죠. 해운대 해변의 작은 카페. 도연은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어요. 이수진. 22살의 그녀는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죠. 그녀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바다를 그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참 맑았다고 해요. 도연은 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죠. 감사합니다. 혹시 미대생이세요? 네, 4학년이에요. 와, 저도 올해 졸업했어요. 경영학과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매일 그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도 도연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손님. 어느 날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매일 오시는데 혹시 저 때문인가요? 도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게 커피가 맛있어서. 거짓말이시네요. 손님은 커피를 거의 안 드시잖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연의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은 수진 씨가 그림 그리는 걸 보는 게 좋아서 왔어요. 정직하시네요. 저랑 밥 한번 먹을래요? 도연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의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에게 많은 것을 물었어요. 꿈이 뭐예요? 화가가 되는 거요. 제 그림으로 전시회를 여는 게 꿈이에요. 멋지네요. 저는 사실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재벌집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죠. 사실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수진 씨가 부러워서요. 저를요? 왜요? 명확한 꿈이 있잖아요.
전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요. 수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만의 꿈을 찾아봐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었죠. 그 여름 내내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었고 함께 그림을 그렸고 밤이 되면 방파제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도연아,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당연하지. 난 너랑 평생 함께 살 거야.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잔인하게 깨질지.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서울 가자.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하지만 전 아직 졸업 전이에요. 그럼 학교 편입하면 돼. 서울에 미대 많아. 수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도 도연과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꼭 와야 돼. 약속이야. 도연이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강태수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번 여름에 부산에서 뭐 했냐? 그냥 여행했어요. 여자 만났지?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만났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 미대생이고 카페에서 알바하는. 아버지, 어떻게? 내가 사람 시켜서 조사했다. 너 지켜보고 있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와는 이제 만나지 마라. 왜요? 재벌가의 며느리는 명문가 출신이어야 한다. 가난한 미대생 따위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아버지, 이건 협상이 아니야. 명령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 회장 따님을 만나라. 이미 약속 잡아놨다. 싫어요. 전 수진이를 사랑해요. 사랑? 강태수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너는 대한그룹의 후계자야. 개인적인 감정 따위로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전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예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수진, 그 여자 아버지가 빚이 2억이나 있다는 거 알고 있냐? 도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그 여자 아버지, 한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집 팔아야 할 판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냐?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해. 그래도 하겠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그 여자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채업자 사장이랑 잘 아는 사이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빚은 당장 탕감될 수도 있지. 아버지, 설마 네가 정 회장 따님이랑 결혼하면 그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수진이네 집도 지킬 수 있고.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네가 선택해. 너의 사랑이냐, 그 여자의 가족이냐. 도연은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도연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얼른 적응해. 우리 곧 만나자. 전화를 끊고 도연은 울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도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밤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이야? 아니야. 그냥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한강 반포대교 밑에서 밤 11시에 만나자. 알았어. 갈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수진과 함께 도망가기로요. 둘이 멀리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반포대교 밑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수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1시 30분, 12시. 도연은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도연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수진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수진이네요? 어젯밤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비 때문에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한강에서 2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신원 미상. 도연은 그 기사를 보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라고 22살. 경찰은 도연을 시신 안치소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냉동고에서 시신이 나왔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어서 얼굴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체격과 머리카락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은목걸이가 수진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수진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신원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이수진이 맞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찾을 수 없었죠. 도연 혼자서 작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됐어요. 정 회장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회사 일에만 매진했죠. 하지만 그는 평생 수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한강 반포대교 밑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공개 3일 후인 9월 23일 대한그룹 본사 로비. 경비원이 황급히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로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회장님을 찾으신다고. 아니, 돌아가신 회장님을 찾으신다고. 누군데요? 이수진이라고 하시는데요.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이미 전 직원에게 퍼진 상태였어요. 350억을 받게 된 그 신비한 첫사랑 말이죠. 한미선에게 즉시 연락이 갔습니다. 뭐, 수진이가 지금 회사에? 한미선은 당장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어요. 새 아들에게도 연락했죠. 로비에 서 있던 수진. 54세의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프런트 직원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곧 연락 올 겁니다. 30분 후 한미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이수진? 네. 30년 전에 죽었다면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죠? 한미선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뭐 350억 받으려고 거짓으로 죽은 척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연 씨가 그렇게. 도연 씨? 회장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한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형제가 내려왔어요. 민우, 민준, 민영 모두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수진이군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350억 뜯어내려고 나타났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럼 왜 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도연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유원장 공개일에 꼭 오라고. 편지에는 강도연 회장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9월 23일 회사로 와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30년간 속았던 것들도. 우리가 속았다니 무슨 뜻이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도연 씨를 한 달 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때 이 편지를 받았죠. 한 달 전에 만났다고?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8월 15일이었어요. 광화문 카페에서.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을 못했는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씨는 저한테 사과했어요. 자기가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보상이라니, 거참 좋으시네요. 350억이나 받으면서. 한미선이 비꼬듯 말했어요.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단지 도연 씨가 왜 그런 유언장을 썼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어머니, 형들. 이수진 씨 말을 들어봐요. 아버지가 부른 거잖아요. 너 또 시작이야? 민준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형,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그렇고 이 유언장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민혁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우가 동생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거야? 형, 진정해. 일단 내 말을 들어봐. 민혁이 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하셨어. 매일 밤 서재에서 뭔가를 조사하셨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만나셨어. 그게 뭐? 그리고 제게 이것을 주셨어요. 민혁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유언장 공개 후에만 보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USB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봅시다. 한미선이 말했어요. 일행은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어요. 민혁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녹화 날짜는 9월 10일 회장이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어요. 민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그리고 유언장도 공개됐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수진에게 350억을 줬는지 궁금하겠지. 그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야. 이건 복수의 시작이야.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30년 전 수진은 죽지 않았어. 그날 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수진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조작한 거였지. 뭐라고요? 한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 달 전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 수진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한강으로 오려고 했어.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지. 그리고 거짓 시신을 만들어서 나를 속인 거야.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민준이 물었지만
영상 속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 누군가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 내 결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수진을 납치해서 멀리 보냈어. 그리고 나를 속여서 수진이 죽은 줄 알게 만들었지. 한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누군지는 너희가 찾아야 해. 나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남겼지. 회장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첫째, 1994년 12월 24일 밤 한강 반포대교 인근 CCTV 기록. 둘째, 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택시 기사의 증언. 셋째, 당시 시신 확인 과정의 허점들. 그리고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죽음도 조사해봐. 나는 심근경색으로 죽은 게 아닐 거야. 누군가 나를 죽였어. 진실을 알아가던 내가 위험했으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납치당했어요. 그날 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어요. 11시에 도연 씨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완전히 납치였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입을 막혔고. 그래서요? 민우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시골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며칠을 가뒀어요. 그 남자들이 누군지 봤어요? 못 봤어요.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한 명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회장님, 일은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여자는 영원히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민혁이 되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한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강태수 회장님 말이네요. 시아버님이. 도연의 아버지 강태수? 대한그룹을 일군 창업주였죠. 시아버님이 왜 수진 씨를 납치하셨겠어요? 명확하죠.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시신은요? 누구였어요? 저도 몰라요. 나중에 신문에서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죽은 걸로 됐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풀려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가족들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경고했죠. 무슨 경고요? 다시는 강도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그래서 30년을 숨어 산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도망치듯 살았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도연 씨가 저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국을 뒤졌대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 씨를 찾아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도연 씨가 우시더라고요. 수진이 회상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건데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수진은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플래시백 마이너스 한 달 전, 광화문의 한 조용한 카페, 강도연 회장과 이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씨, 저도 연락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30년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결혼했어. 아이도 셋이나 낳았어. 사업도 성공했지. 하지만 도연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한강에 가서 혼자 울었어. 저도요. 저도 도연 씨를 잊지 못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심장이 안 좋아. 의사가 언제 멈출지 모른대.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너한테 제대로 보상하고 싶어. 보상은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야. 도연이 수진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9월 23일에 열어봐. 그때 회사로 와줘. 무슨 일이 있을 건데요? 모든 게 밝혀질 거야. 30년 전의 진실도,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요? 수진아,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진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수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미끼가 될 거야.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30년 전의 범인이기도 할 거거든.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어차피 나는 얼마 못 살아. 이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도연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사랑해. 현재 수진의 회상이 끝났습니다. 그게 도연 씨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일부러 자신을 미끼로 쓴 거네요. 30년 전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범인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군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경계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합시다. 아버지 시신을 부검해야 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이 반대했어요. 안 돼요. 이미 화장했잖아요. 뭐라고요? 민혁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신을 화장하셨어요? 그게 회장님 유언이었어요. 빨리 화장하라고.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 없었는데요. 민우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한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민혁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먼저 수진이 머물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수진 씨, 혹시 한 달 전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요? 미행당하거나 누가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거나. 수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있었어요. 뭐가요? 8월 중순쯤부터 같은 차를 자주 봤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제가 외출할 때마다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혹시 번호판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차 앞 범퍼에 특이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노란색 별 모양이었어요. 민혁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 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9월 15일이요. 그날이 도연 씨가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안 보였어요. 민혁은 빌라 주변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양해를 구했죠. 한 달 전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조사 중이에요.
민혁은 몇 시간 동안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서울 12가 3456. 그리고 앞 범퍼에는 노란색 별 스티커가 선명했어요. 민혁은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였죠. 준호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차량 번호 조회 좀 해줄래? 민혁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일 때문에. 부탁이야. 1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야, 이 차 렌터카더라. 한 달 단위로 빌린 거. 누가 빌렸는데? 차명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신원 조회해 보니까 가짜 주민번호더라. 유령이야. 프라임 렌터카 사무실. 실례지만 이 차량을 빌려간 사람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혁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강민혁입니다. 이건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조사예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네, 그래서 조사 중이에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켰어요. 차명이라는 분이 8월 1일에 빌려가셨네요. 한 달 계약이었고 9월 1일에 반납 예정이었는데. 근데요? 9월 20일에 반납했어요. 거의 20일이나 연체했죠. 그때 차 상태는 어땠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네요. 차량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청소 비용을 받았어요. 담배요? 네, 원래 이 차는 금연 차량이었거든요. 민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럼 차를 빌린 사람이 피운 거겠죠. 혹시 방문했을 때 CCTV 영상 있나요? 있죠. 잠시만요. 직원이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8월 1일 한 사람이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민혁은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 키가 꽤 크네요. 네, 180cm는 넘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왼손을 자세히 봤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반지였어요. 민혁은 그 반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복사 가능할까요? 네, USB 드릴게요. 민혁은 영상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왜? 아버지를 미행하던 사람을 찾았어. 아니, 정확히는 수진 씨를 미행하던 사람.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강남이야. 회사로 와. 지금 당장. 대한그룹 회의실에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한미선은 부르지 않았어요. 민혁이 USB를 틀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진 씨를 미행했어. 영상을 본 민우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굴은 안 보이네. 응, 하지만 특징이 있어. 민혁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반지 봐. 왼손 약지의 금반지. 민준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거 뭔가 익숙한데. 나도 그래.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우가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들도 확인해 보자. 민혁아,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CCTV 기록이랑 택시 기사 증언? 응. 민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서버에 파일들을 저장해뒀어. 비밀번호를 나한테만 알려주셨거든. 비밀번호가 뭔데? 1224.
수진 씨랑 만나기로 했던 날짜야.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 1994년 12월 24일 한강 CCTV. 아비. 민혁이 재생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죠. 밤 10시 30분경 한강 반포대교 근처의 주차장.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게 수진 씨야? 그런 것 같아. 수진은 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수진에게 다가가더니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납치네. 민준이 소리쳤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차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잠깐 화면에 번호판이 잡혔습니다. 민혁이 일시정지했어요. 번호판 보여? 서울 34마 8912. 민우가 읽었습니다. 이 번호 조회해 봐야겠어. 이미 했어. 아버지가 조사해 두셨거든. 민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량 소유주 대한그룹 소속 차량. 담당 강태수 회장 전용 차량. 세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수진 씨를 납치한 거야? 그렇게 보이네.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파일 보자. 두 번째 파일. 택시기사 인터뷰. mp3. 아버지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1994년 12월 24일 밤에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한 여성 승객을 태우신 기억 있으세요? 아, 그날이요? 기억나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여성분 어떤 분이었나요? 젊은 아가씨였어요. 20 초반? 되게 급해하더라고요. 서울역까지 빨리 가달라고. 혹시 이상한 점 없었나요? 아, 있었죠. 서울역에 내리실 때 누군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안 되나 봐요. 계속 왜 안 받아, 왜 안 받냐고 하시면서 울더라고요. 그 이후는요? 역 앞에서 내리시면서 택시비를 주셨는데 손이 막 떨리시더라고요.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혹시 그 후에 그 아가씨 다시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며칠 후에 신문에서 봤어요. 한강에서 시신 발견됐다고. 그게 그 아가씨인 줄 알았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수진 씨는 도연 아버지한테 전화했던 거야. 근데 전화를 안 받았나 봐. 아니면 누가 방해했거나.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파일은 세 번째 파일. 시신 확인 과정의 의문점. DOCX. 강도연 회장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1994년 12월 26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경찰은 나를 불러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시신은 물에 오래 잠겨 있어 얼굴 식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체격, 머리카락, 그리고 목걸이가 수진의 것과 일치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다. 첫째, 목걸이는 쉽게 복제할 수 있다. 둘째, 체격과 머리카락만으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셋째, DNA 검사를 하지 않았다. 왜 DNA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당시 담당 형사가 가족이 신원을 확인했으니 불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 형사는 누구였을까? 기록을 찾아보니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민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잖아. 그러게. 할아버지가 조직적으로 계획한 거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납치하고 가짜 시신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 그 시신은 누구야? 민혁이 물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확실한 건 할아버지가 주도했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 어머니는 1995년에 아버지랑 결혼했잖아. 할아버지가 주선한 정략 결혼이었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이 일에 관여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민혁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왜 맨날 어머니 편을 들어? 민준이 짜증내듯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닥쳐. 넌 60억 받았으니까 여유롭지? 형제 사이에 또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을 제지했어요. 그만해.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밝혀야 할 건 아버지의 죽음이야. 민우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하여. DOCX? 강도현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최근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독극물의 증상이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씩 독을 주입하고 있다. 아마도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나는 범인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한미선. 나의 아내. 그녀는 최근 이상하게 행동한다. 내가 서재에 있을 때마다 문 앞에서 엿듣는다. 둘째, 강민우. 나의 장남. 그는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내가 수진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 셋째, 모르는 누군가. 30년 전에 수진을 납치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내 아들들아, 진실을 밝혀다오. 그리고 수진을 보호해 주길.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독살당했다고?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잖아. 민우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미 늦었어. 어머니가 시신을 화장해버렸잖아.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우리 먼저 증거를 더 찾아보자. 그리고 조심해야 해. 범인이 누구든 아직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맞아.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민우가 동의했습니다. 일단 각자 주변을 조사해보자.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간의 행적. 나는 어머니를 조사할게. 민준이 말했어요. 나는 회사 내부를 조사할게. 아버지 비서나 주변 사람들. 민우가 역할을 나눴습니다. 나는? 민혁이 물었어요. 넌 수진 씨랑 계속 접촉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다른 자료들 더 찾아봐. 알겠어. 세 형제는 각자의 임무를 맡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 한미선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내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 정말. 한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아버지를 그렇게 빨리 화장하신 거예요? 한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유언에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그게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어.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빨리 화장하라고. 정말요? 형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던데. 나한테만 말씀하신 거야. 한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너 엄마 의심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궁금해서. 나가, 당장 나가. 한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한편 민우는 아버지의 비서실장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박 실장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특이한 점 없으셨나요? 특이한 점이요? 네, 행동이나 건강 상태 같은 거. 박 실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부터 회장님이 자주 어지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구토도 몇 번 하시고. 구토요? 네. 처음에는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몇 번 가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대요. 민우가 메모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드신 음식이나 약이 있었나요? 음식은 잘 모르겠는데 약은 있었어요. 약이요? 네, 사모님께서 건강보조제를 챙겨주셨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보조제였죠? 비타민이랑 홍삼 같은 거요. 사모님이 직접 타주셨어요. 박 실장님, 혹시 그 보조제 남은 거 없나요? 회장님 집무실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강도연 회장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개의 약병이 나왔어요. 민우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검사해 봐야겠어요. 검사요? 네, 혹시 모르니까. 민우는 약병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조용히 약을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 민혁은 수진과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뭔가 이상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상한 말이요? 네, 위협 같은 거라던가, 걱정하시는 것 같다던가. 수진이 회상했습니다. 아, 한 가지 있었어요. 뭔데요? 만났을 때 도연 씨가 이러시더라고요. 수진아,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자연사가 아니야. 꼭 조사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어.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을까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민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범인이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 씨,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긴급히 형제 회의를 소집했어요. 결과가 나왔어. 민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던 건강보조제에서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어. 비소. 민준과 민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맞아. 아주 소량씩 오랜 기간 동안 투여된 거야. 그래서 급성 중독 증상은 안 나타났고 서서히 신체를 망가뜨린 거지. 그럼 아버지는 정말 독살당한 거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보조제를 누가 챙겨줬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민우의 대답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머니를 추궁해야 해. 직접. 세 형제는 한미선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한미선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들 이래?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린 건강 보조제 기억하세요? 한미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건강 보조제? 그게 왜?
그 안에 비소가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살한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몰라. 한미선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비소를 넣은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정말 몰라. 어머니, 그 보조제 어디서 구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누가 보내준 거야? 누가요? 모르겠어. 택배로 왔어. 명절 선물처럼. 거기 메모가 있었는데 회장님 건강을 위해라고 써 있었어. 발신인은요? 없었어. 그냥 택배로만. 어머니, 그걸 왜 확인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그게 좋은 제품 같았고 회사 직원이 보낸 줄 알았어. 한미선이 울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줄. 내가 왜 당신 아버지를 죽여? 나는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어. 세 형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들,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누군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야.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택배를 추적해야 해. 민우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니, 그 택배 박스 아직 있어요? 아니, 버렸어. 영수증이나 송장은요? 그것도 없어. 단서가 끊겼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형들, 아버지 집 CCTV 확인해 보면 어때? CCTV? 응, 그 택배가 왔을 때 영상이 있을 거 아냐? 맞다. 세 사람은 강도연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8월 초부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8월 5일 오전 11시경 택배 차량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저거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택배 기사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얼굴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의 손에. 또 얼굴을 가렸네. 민우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화면 멈춰봐. 택배 기사가 박스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왼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금반지. 세 형제가 동시에 외쳤어요. 왼손 약지의 금반지. 렌터카 빌린 사람이랑 똑같아. 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수진 씨도 미행하고 아버지한테 독극물도 보낸 거네. 누구지? 이 사람이 대체 누구야? 민우가 화면을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민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 이 영상 나한테 보내줘.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해 볼게. 전문가? 응, 대학 때 알던 선배가 영상 분석 전문가거든. 얼굴은 안 보여도 체형이나 걸음걸이로 신원을 추정할 수 있대. 좋아, 보내줄게. 이틀 후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민혁이 형들을 다시 불렀어요. 결과 나왔어. 뭐래? 일단 체형 분석 결과 키는 약 182cm, 몸무게는 75kg 정도. 그리고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했는데 민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대.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려. 아주 미세하게. 과거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것 같대. 다리를 다쳤다고? 민준이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주변에 다리 다친 사람 있나? 그때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있어. 누구? 장비서.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장비서. 강도연 회장의 개인 비서였어요. 1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장 비서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적 있어. 5년 전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도 180 넘고 설마 장 비서가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확인해 봐야 해.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장 비서를 불러. 30분 후 장 비서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40대 중반의 장 비서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장 비서 앉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8월 5일에 뭐 하셨죠? 8월 5일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우리 아버지 집에 택배 보낸 거 기억 안 나세요? 장 비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택배요? 건강보조제요. 비서가 든. 저는 그런 거 보낸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 왼손에 금반지도 보였고 장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문을 막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정말. 장 비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장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 안 하면 경찰에 넘길 거예요. 경찰에 넘기세요. 어차피 전 죽을 거니까. 장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는다고요? 그분이 저를 가만 안 둘 겁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입 열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민혁이 다가갔습니다. 장 비서님,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장 비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이에요. 네,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수억이. 저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셨죠. 누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을 제거하면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독약을 건강보조제에 섞어서 사모님께 보냈어요. 사모님은 회장님께 드릴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건데요? 민준이 다그쳤습니다. 장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이분입니다. 세 형제가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전무이사 강민우. 민우의 명함이었습니다. 뭐? 민우가 소리쳤어요. 이건 내 명함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준 적 없어. 하지만 분명히 강민우 전무님이 아니야. 나 아니라고. 민우가 패닉에 빠졌어요. 민혁이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형, 이거 가짜야. 가짜? 응. 로고가 조금 달라. 누군가 형 명함을 복제한 거야. 그럼 범인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런 것 같아. 장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강민우 전무님이었어요. 전화로도 여러 번 통화했고, 전화 기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장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 기록에는 강민우 전무라는 이름으로 여러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민혁이 번호를 확인했어요. 이거 형 번호 아니야. 그럼 누구 번호야? 민우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때 회의실 밖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죠. 민혁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형?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차남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우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울리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이게 무슨 형이었어?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오해? 내 휴대폰이 울리고 있잖아. 이건 내 폰이 아니야. 누가 내 주머니에 넣은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장 비서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설명해봐. 왜 내가 여기 있었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야? 민우가 다그쳤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민혁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형, 솔직하게 말해. 왜 그랬어? 왜 아버지를 죽인 거야? 나 아니라고. 믿어줘.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그리고 장 비서의 증언까지. 민우가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잠깐, 민혁이 형을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쉽게 잡혔어.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진짜 범인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겠어? 그리고 우리 대화를 엿듣다가 들킬 정도로 바보 같았겠어? 민혁의 말에 민우가 멈칫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는 누군가 민준 형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그럼 그 휴대폰은 누가 민준 형 주머니에 몰래 넣은 거지. 민혁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형, 오늘 누구랑 만났어? 아무도. 아니, 잠깐.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를? 응. 어머니가 나한테 서류를 줬어. 회사 관련 서류라면서. 그 서류는? 민준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민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봉투야. 뭐? 어머니가 빈 봉투를 준 거야. 그때 휴대폰을 내 주머니에 넣었을 거야. 새 형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진짜 범인이라는 거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선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똑똑하구나, 미녀가. 한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세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필요한 짓이지. 한미선이 권총을 세 아들에게 겨눴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는 정신 멀쩡해. 오히려 30년간 정신 나간 사람은 내 아버지였어. 무슨 소리예요? 30년간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산 남자.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면서 그 여자 이름을 밤마다 중얼거리던 남자. 한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20년을 참았어. 좋은 아내 역할을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여자한테 350억을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맞아. 나는 내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미쳤어요, 어머니. 미쳤다고? 한미선이 웃었습니다. 미친 건 내 아버지야. 30년 전 죽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게 정상이야? 그때 민혁이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전에도 관여하셨죠? 한미선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수진 씨 납치. 어머니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남긴 자료에 있었어요.
30년 전 할아버지만 한 게 아니었죠. 어머니도 공범이었어요. 한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나는 그때부터 계획했어. 계획이요? 강도현과 결혼하는 것. 대한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것. 한미선이 과거를 회상했어요. 나는 원래 강태수 회장님의 비서였어. 그때 강도현이 이수진이라는 여자와 사귀는 걸 알았지. 회장님은 걱정하셨어. 아들이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닌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그래서요? 나는 회장님께 제안했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회장님은 허락하셨지.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간단했어. 수진을 납치해서 멀리 보내고 가짜 시신을 만들어서 강도연을 속였지. 그리고 나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강도연에게 접근했어. 그리고 결혼했고요. 그래. 하지만 실수였어. 강도연은 평생 수진을 잊지 못했거든. 나는 그냥 대리품이었어. 한미선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참았어. 하지만 한 달 전 강도연이 수진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유언장을 쓰는 걸 봤지. 350억을 그 여자한테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군요. 맞아. 장비서를 협박해서 독극물을 보내게 했어. 그리고 강도연이 죽은 후 빠르게 화장해서 증거를 없앴지. 어머니. 민혁이 슬픈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나는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하지만 살인은. 닥쳐. 한미선이 방아쇠에 손을 걸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한미선은 당황했어요. 경찰은 어떻게 온 걸까요? 민혁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했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요. 너, 이 자식이. 한미선이 민혁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빠르게 그녀를 제압했어요. 나 줘. 한미선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미선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세 형제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 형제는 아버지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것도 30년 전 일에 관여했다는 것도. 그래서 일부러 미끼가 되신 거야.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자극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 증거를 남기신 거지. 잔인하다.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증거가 없었으니까. 세 형제는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상, 금고. 아버지가 뭔가 더 남겨놨을 것 같아. 민혁이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민우가 책상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거 봐. 책상 밑바닥에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USB야? 민우가 USB를 떼어냈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아들들에게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전쯤 녹화한 것 같았어요. 민우, 민준, 민혁. 내 아들들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났겠구나. 한미선도 체포됐을 거고.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너희는 궁금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증거가 없었어. 한미선이 너무 교묘하게 일을 진행했거든. 나는 의심만 할 수 있었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미끼가 되기로. 한미선을 자극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지. 아버지,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 수진에게 350억을 준 것도 다 계획이었어. 한미선을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였지. 물론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 30년간 고생시켰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너희였어. 내 아들들.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너희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 민우야,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했지.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지. 미안하다. 너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 따뜻한 마음 말이야. 그걸 잃지 마라. 민준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녀가 막내야. 너는 항상 순수했어. 그 순수함을 지켜줘. 그리고 형들을 잘 보살펴줘. 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야. 민혁이 울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보호해줘. 그녀는 아무 죄가 없어. 30년간 고통받은 그녀에게 평화를 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미선은 살인 교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장비선은 살인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딸의 병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유언대로 350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대한그룹 회의실, 세 형제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원했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요. 그림이요? 네. 30년 전 포기했던 꿈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갤러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시회 열어보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민혁 씨. 수진이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저희 어머니 일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20년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수진의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게도 책임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좀 더 강했다면, 도연 씨와 도망갈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수진 씨.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다만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 봅시다. 민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 지분을 재분배했어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형, 그건 민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라고. 알겠어. 세 형제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는요? 민혁이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